후한시대 고사성어 25년부터 220년까지의 시대. 후한은 전한이 신나라의 왕망에 의하여 멸망한 이후 한 왕조의 일족인 광무제 유수가 한 왕조를 부흥시킨 나라. 수도를 낙양에 두었는데 그 위치가 전한의 수도 장안보다 동쪽에 있기에 동안이라고도 한다. 후한시대 고사성어 이야기 1편 시작합니다. 등용문, 오를 등, 용용, 문문. 입신 출세의 관문을 나타냄. 뜻을 크게 펴서 연달하는 것의 비유. 후한 말, 환제 때는 혼란이 극심했다. 바로 장군으로 불리며 횡포를 일삼던 외척 양기가 죽자 이번에는 단초 등을 중심으로 하는 오사, 위 환관들이 권력을 쥐고 천하를 뒤흔들었다. 이때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뜻있는 관리들이 모여 힘을 합쳐 환관의 무리들과 맞서 싸웠다. 이 무리의 핵심 인사가 바로 이응이다. 이응은 관리로서의 양심을 끝까지 지키며 지조를 굽히지 않아 그 당시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다. 태학의 젊은 학생들은 그를 천하의 모범이라고까지 하며 기꺼이 따랐다. 신진 관료들 역시 그의 추천 자체가 바로 장래를 약속받는 첩경으로 인식되어 결국 등용문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과연 용문은 무엇일까? 용문은 황하 상류 지역에 있는 협곡 이름인데 물살이 너무 빨라 웬만한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갈 엄두도 못 낼 정도였다. 용문을 올라가려고 도전한 물고기 중 실패한 물고기는 바위에 비늘도 찢기고 상처를 입어 2번 다시 오를 생각조차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단 그 물살을 거슬러 오르기만 하면 그 물고기는 용으로 변한다 해서 등용문, 은 출세의 디딤돌이라는 말로 옛날부터 사용됐던 것이다. 도의 시, 법도도, 바깥외, 볼시. 안중에 두지 않는다는 말로 어떤 일이나 문제 삼지 않거나 불문에 붙임. 후한 광무제 유수는 전한을 무너뜨리고 신을 세운 왕망을 다시 멸한 뒤 한나라를 재건했다. 유수는 한나라를 재건하고 천하 통일을 향한 싸움을 계속했다. 마침내 제나라와 강의 땅이 평정되자 중원은 거의 광무제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그러나 벽지인 진나라에 자리 잡은 외효와 상간오지인 촉당의 성도의 거점을 둔 공손술만은 항복하지 않았다. 중신들은 이 두 곳의 토벌을 계속하도록 진언했다. 그러나 광무제는 이렇게 말하며 듣지 않았다. 이미 중원은 평정되었으니 이제 그들을 도외시할 것이오. 노 입장, 늙을로, 더할 입, 굳셀장. 늙을수록 건강하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힘써야 한다는 것. 전한 말, 부풍군의 마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글을 배웠고 무예에도 뛰어나 훗날 나라를 위해 크게 쓰일 그릇감이었다. 마원은 장성하여 군수를 보좌하면서 그 현을 감찰한 도구관이 되었다. 그때 죄수를 호송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는 죄수들에게 동정심을 느껴 그들을 풀어주고 북쪽으로 도망갔다. 그는 친구들과 담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장부의 의지는 어려울 때는 마땅히 더욱 굳세어야 하며 늙으면 마땅히 더욱 왕성해야 한다. 그 후 마원은 광무제를 아련하게 된다. 광무제는 마원을 만나자 성심성의껏 예절을 다해 대접했으며 각 부서를 데리고 다니며 조언할 말이 있는지 물었다. 마원은 이러한 후한 대접에 감동되어 돌아가지 않고 광무제의 휘하에 있기로 결심했다. 광무제는 마원을 복파장군으로 임명하여 남방의 교지를 평정하게 하여 성공한다. 얼마 후 동정호 일대에 만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광무제가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전멸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마원이 자신에게 군대를 달라고 청하자 광무제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나이가 이미 적지 않으니 원정은 삼가는 것이 나을 듯하오. 소신의 나이 비록 62살이나 갑옷을 입고 말도 탈 수 있으니 어찌 늙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원은 말에 안장을 채우고 훌쩍 뛰어 올랐다. 광무제는 웃으며 말했다. 이 노인은 늙어도 더욱 굳세구려. 결국 마원은 군대를 이끌고 정벌길에 올라 만족의 항복을 받아냈다. 사지, 넉사, 알지. 하늘과 땅과 너와 내가 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뜻. 후한의 양지는 그의 해박한 지식과 청렴결백으로 관서공자라는 칭호를 들었다고 한다. 그가 동네 태수로 부임할 때의 일이다. 그는 부임 도중 창읍이란 곳에서 묵게 되었다. 이때 창읍 현령인 왕밀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양진이 형주 자사로 있을 때 추천한 사람이었다. 밤이 되자 왕밀은 품속에서 품고 있던 십금을 양진에게 주었다. 양진이 이를 거절하면서 좋게 타일렀다. 나는 당신을 정직한 사람으로 믿어왔는데 겨우 나를 이렇게 대한단 말인가. 지금은 밤중이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왕밀은 마치 양진이 소문날까 두려워서 그러는 듯이 말했다. 양진은 그의 말을 이렇게 나무랐다.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대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째서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이에 왕밀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물러났다. 그 후 양진은 삼공의 한 사람인 군사 담당 태위로 승진되었다.
당시 궁중에서는 황관 범풍, 유모왕성이 권세를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었는데 그들은 양진에게 자신들의 친척과 연고자들을 등용해달라 고 자주 부탁하였다. 그러나 강직한 양진은 이를 묵살하고 글을 올렸다. 범풍, 왕성 등은 정치를 문란시키려 하고 있으니 이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하였다. 범풍 등은 여기에 불만을 품고 황제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황관을 통하여 사실무근한 죄를 날조하여 양진을 모함하였다. 안제는 이들의 모함을 그대로 믿고 양진의 관직을 삭탈하였다. 양진은 깊이 생각 끝에 자살하였는데 그는 자살하기에 앞서 집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임금의 은혜를 입은 몸이 간신들을 주살하지 못하고 무슨 면목으로 살아남아 하늘을 우러러보겠는가. 양진의 장례식에는 천하의 명사들이 모두 참례하여 그를 애도하였다고 전해진다. 양상군자, 대들보양, 의상, 스승군, 남자자. 대들보 위의 군자, 도둑놈을 뜻함. 다른 말로 대들보 위를 달려가는 생쥐를 일컫는다. 후한 말기에 진식이란 사람이 태구연의 현령으로 부임해 왔다. 그는 거만하지 않고 남의 외로움을 잘 알며 일을 하는 데 공정했으므로 잘 다스려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농사가 흉작이 되어 백성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였다. 진식이 책을 읽고 있자니 한 사나이가 그 방으로 숨어 들어와 살짝 대들보 위에 엎드렸다. 도둑이라고 생각한 진식은 모르는 체하고 있다가 잠시 후 아들과 손자들을 불러들여 정색을 하고 훈계를 하였다. 무릇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쁜 사람이라 해도 다 본성이 그런 것은 아니다. 행실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본성이 되어 나쁜 짓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 대들보 위에 있는 군자도 그렇다. 진식의 말에 감동되어 도둑은 대들보 위에서 내려와 방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벌을 받기를 자청했다. 진식은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말하였다. 그대의 얼굴이나 모습을 보니 나쁜 사람 같지는 않네. 아마도 가난에 못 이겨 한 짓이겠지. 진식은 도둑에게 비단 2피를 주어 돌려보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그에 관할 구역에는 도둑의 그림자가 끊어졌다고 한다.